차라리 아빠가 엄마 대신 죽었어야 했어요.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한 남자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딸을 바라봅니다. 그의 딸, 하나는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난 2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바로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진정한 후회가 뭔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엄마 방에. 아빠가 반드시 봐야 할 물건이 있으니까요. 아내가 남긴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10년 전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된 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간 냉전 상태로 한 지붕 아래 각방을 쓰며 타인처럼 살아온 부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남편은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저와 제 아내 서연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던 그 밤을 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각방 써요. 서연은 아주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어찌나 차갑던지 제가 남편이 아니라 우연히 한 집에 같이 서 있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남자로서의 가짜는 자존심이 고개를 들더군요.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아내 못지않게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각방? 좋지. 누가 아쉬울 것 같아? 그 말을 뱉고 저는 뒤돌아 곧장 거실로 나가 소파에 이불을 던지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소파 때문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꿋꿋한 척 서 있던 서연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방문을 두드리고 미안하다고. 아니면 최소한 직장 동료와의 문자 메시지는 정말 업무적인 일이었다고 해명이라도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바로 그 생각이 이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작은 방으로 옮겨갔고 저는 안방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서먹한 하숙생 2명과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며칠 내내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날도 많았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서로가 마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마주할까 두려운 듯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10년. 말로 들으면 길지만 사실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너무 빨라서 제가 그 침묵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서연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저에 대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그저 두 개의 그림자처럼 서로의 곁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 딸 하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부모 총회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오늘은 아버님만 오셨네요?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깊은 밤, 저는 서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아주 작은 구역질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저는 가만히 누워 모든 것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건 그녀의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그녀를 잃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의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하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엄마가 위독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벌떡 일어나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텅 비었고 막연한 두려움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10년 동안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하나가 중환자실 앞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처럼 제게 달려와 안기지는 않더군요. 아이는 그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빠 서명 기다리고 계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던진 질문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환자분 남편 되십니까? 네, 제가 남편입니다. 그럼 아내분의 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방암 말기입니다. 항암 치료 받으신 지 2년 됐고요. 지금은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2년.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치료받는 동안 누가 계속 같이 왔습니까? 옆에 서 있던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랑 같이 왔어요. 진료실 안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2년 동안 제 존재는 없었던 겁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앙상하게 말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놀라움, 약간의 서러움, 그리고 제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몸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침묵이 그 짧은 몇 분에 응축되었습니다. 이윽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직선이 그어졌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참아하지 못한 모든 말들과 10년의 오해를 모두 품에 안은 채로 하나는 목 놓아 울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텅 빈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감정도 없이 마치 10년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아빠가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집이 문득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말을 섞지 않아도 서연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 우리는 서로의 방에 들어가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고 저는 그 약속을 10년 내내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 뒤에 모든 것을 바꿔버릴 무언가가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이 어수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갈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더블 침대는 한쪽에만 누운 흔적이 있었고 이불은 각이 잡혀 개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빈 수면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온통 검은색, 회색, 짙은 남색 같은 어두운 색의 옷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은 밝은색 옷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밝은 색을 입어야 인생도 밝아진다고 말하곤 했죠. 언제부터 그녀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단 몇 가지의 화장품 뿐이었습니다. 옅은 색 립스틱 하나, 지문 자국이 남은 거울. 그녀는 여전히 거울을 보았지만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10년 동안 남편에게 냉대받은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속에서 제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이 불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잠겨 있었고 뚜껑 위에는 서연의 글씨체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만약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손이 떨려왔습니다. 진실? 10년 동안이나 숨겨야 했던 진실이란 대체 뭘까? 저는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보석함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쥔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저는 서연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단 한 번도 그녀를 이해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자가 모든 것을 알려주거나 혹은 저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 안에 든 열쇠. 이것만 열면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열쇠를 돌리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제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고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은 공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지만 그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10년 전에 그 무심한 남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진실은 피할 수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나 통상적인 의미의 귀중품은 없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반듯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규율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산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갈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맨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료 확인서였습니다. 환자 이름 이서연, 진단, 유방, 종양, 의심. 날짜는 2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제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침대의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의료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너덜너덜해진 결과지 한 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그 네 글자가 제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싸웠습니다. 제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단 한 번도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채 저는 문득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조하고 뒤틀린 웃음소리. 김민준, 너 정말 최악의 남편이구나.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지만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는 제 눈길을 끄는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호자 정보 등록서였습니다. 비상연락처 부분에 적힌 이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딸 하나였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서류상 남편인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흩어진 조각들이 이제 와서 맞춰보니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하나의 끔찍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느 밤 옆방에서 들려오던 말은 구역질 소리. 어느 아침 유난히 많이 빠져있던 그녀의 머리카락.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말하던 순간들. 그때 저는 뭘 했는가?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건 그녀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는 무심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오랫동안 억눌려온 아이의 울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넌 대체 뭘 한 거냐? 민준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접힌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가슴이 저며오는 서연의 글씨체. 민준 씨, 당신이 이걸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난 이 세상에 없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실 몇 번이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도 당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 벌써 10년이나 흘렀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가 놓쳐버린 순간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 방문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결국 다시 내렸죠. 당신이 날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볼까봐 혹은 더 나쁘게는 동정할까봐 두려웠어요. 기억납니다. 어느 날 밤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잘해주는 건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날 동정해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사랑해주길 바랐어요. 저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기억나요? 결혼 초에 당신은 매일 밤날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의 세상 전부라고 말해줬잖아요. 난 그걸 믿었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한 귀퉁이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죠. 당신은 해명하지 않았고 나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멀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난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아니, 그저 점심은 먹었어? 라는 말 한마디라도 좋았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를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일 선물을 사줄 때마다 비록 무심한 척 건넸지만 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침묵의 규칙을 깰까봐 티내지 못했죠. 기억납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스카프를 사주었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받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난 몰래 약을 사서 당신 책상 위에 올려두곤 했어요. 직접 건네주지는 못했어요. 당신이 거절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가 챙겨준 것이라 생각했던 그 약들이 사실은 그녀가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병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지쳤어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단 한 걸음만 다가와 주기를 바랐는데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물론 나도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으니 내 잘못도 있겠죠. 저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아쉬울 뿐이에요. 아쉬울 뿐. 그 두 단어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녀를 외롭게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밖은 어느새 밤이 깊었고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것이었던 방 한가운데 제가 무심코 버렸던 10년의 기억들 속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한 걸음만 다가갔더라면, 제가 문을 두드렸더라면, 제가 단 한마디만 건넸더라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서연의 방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어섰을 때 두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머리는 누가 짓누르는 듯 무거웠으며 가슴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구멍이 뚫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허리를 숙여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원래대로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려 몇 번이고 떨어뜨리고 다시 줍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깨진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때 상자맨 아래에 있던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수없이 펼쳐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단 세 글자였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쓰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저에게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썼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마지막 조각을 다루듯 손으로 표지를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줄부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첫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소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분기점, 하나의 상처, 그리고 이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네요. 이 방은 너무 조용해요. 당신이 곁에 있는 것에,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온기를 느끼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남은 건 나와 거대한 공허함 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와서 문을 두드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렸어요. 거의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죠. 저는 페이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거겠죠. 그 문장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열흘째. 아직도 혼자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잠에서 깰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몸을 돌리지만
허공만 만져질 뿐이에요. 추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런 감정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방을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 그녀에게 그것이 매일 밤 이어지는 기나긴 외로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0일째. 오늘 당신 감기 걸렸죠.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간호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만뒀어요. 우린 지금 싸우는 중이잖아요. 내가 먼저 숙일 수는 없어요. 저는 고통 속에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생각. 하지만 우리 둘 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더 빨리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았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100일째.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피곤하지 않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365일째. 1년이 지났네요. 내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마 나도 당신 없이 지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나 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에게는 매일매일의 감정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1000일째. 하나가 물었어요. 왜 아빠랑 엄마는 같이 안 자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은 각자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이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밤에는 당신이 TV 소리를 아주 크게 켜놓는 걸 들었어요. 아마 당신도 잠 못 이루나 봐요. 그곳으로 가서 당신 옆에 앉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억납니다. TV를 켜놓고 잠들던 밤들. 저는 제가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편에서 그녀 또한 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마치 평생의 거리처럼 멀었습니다. 뒷장으로 갈수록 감정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2000일째.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부부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일 뿐. 하지만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아주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에게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처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만 먼저 말을 걸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둘 다 그러지 않네요. 저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걸음이면 됐는데 아무도 그 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으로 넘겼습니다. 글씨체가 전보다 떨리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3000일째.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좋지 않다고 해요. 조금 무서워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역시 당신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면서도 이 글을 읽는 것은 마치 칼에 한 번 더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만뒀어요. 우리는 너무 멀어졌어요. 내가 당신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암이래요. 더 이상 읽을 용기가 없었지만 손은 마치 스스로를 벌하려는 본능처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였는데 나만 혼자였죠. 눈물 한 방울이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에게 전화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올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동정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를 생각하고 또 당신을 생각했어요. 저는 오열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녀는 저를 생각했습니다.
난 여전히 기다려요. 언젠가 당신이 내 방문을 두드리는 날을 당신이 단 한마디만 해주면 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그녀는 제가 하지 않은 그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힘이 거의 없어. 남은 기력을 쥐어짜 쓴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기다렸어요. 거실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대화하고 싶었어요.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집에 와서 날 보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기억납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하고 무척 피곤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눕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부르려다 그만뒀어요. 아마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나 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나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했지만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을래요. 저는 노트를 덮고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방 안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밖은 거의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사람, 제 딸 하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언제까지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손에 든 아직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일기장을 비출 때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게 돌아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몇 번이고 그 문을 쾅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고 싶어졌을 때 문 저편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만 손은 차마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손을 떼는 순간 서연을 또 한 번 잃게 될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심장을 옥죄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딸 하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부모가 낯선 사람처럼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최악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아빠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간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뚜렷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 친근함이 아니라 마치 업무적인 용건으로 통화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나야, 시간 괜찮니? 아빠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저녁에 들어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끈 차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어젯밤 서연이 저를 기다렸을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방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제가 결코 넘지 못했던 그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곳에 앉아있던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1분, 1초를 세어가며 제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한마디 물어봐 주기를,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결국 그녀가 마주한 것은 제 등 뒤에서 닫히는 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준아, 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와 현관문을 번갈아 보며 하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직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처럼 건조하고 서먹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빠랑 얘기 좀 할래? 하나는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은 몇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물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괜찮았니? 질문을 뱉는 순간 참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그래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고 더 단호하게 하지만 더 차갑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싶다. 아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죄책감을 좀 덜고 싶으신 건가요? 그 말은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는 한숨을 쉬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한 사진 안에서 같이 웃는 걸 본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너희 집은 항상 그렇게 조용하냐고. 부모님은 대화 안 하시냐고. 그럼 전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학부모 총회 때 다른 집은 아빠 엄마가 같이 오는데 우리 집은 항상 아빠 아니면 엄마였어요. 단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엄마는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아빠는 문 밖에서 잠시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죠.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몰랐다. 하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아빠는 모르셨겠죠. 단 한 번도 들어와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엄마가 아주 작게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서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가 보는 걸 원치 않으셔서 고개를 돌리셨죠.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방에서는 늘 TV 소리만 들렸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소음들이 제 아이에게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질문이 뭔지? 부모님은 행복하시냐는 질문이요. 아이는 웃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나 때문에 서로를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니야.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그 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2년 동안 아팠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 아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엄마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혹시 아빠가 알게 되면 잘해줄지도 모르지만 그건 동정일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나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세요? 한 번은 엄마가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으셨어요. 제가 아빠에게 전화하려는데 엄마가 깨어나서 제 손을 잡고는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에게 아빠를 아직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지쳤다고도 말했어요. 그 말은 일기장에 적힌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전해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세 단어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어떤 것들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어요. 아이는 방으로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겐 아직 제가 있잖아요. 방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한때 세 사람이 살았지만 이제는 둘만 남은 집에서.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남은 한 사람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의 방을 그리고 하나의 방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결심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에도 저는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이 집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음으로 공허함을 채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 제가 서연을 잃었고 변하지 않으면 딸마저 잃게 될 거라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눈시울은 붉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우리 각방 써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 병상에 누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하던 쇠약한 그녀의 모습, 그리고 거실에서 3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다 결국 닫히는 문만 바라봐야 했던 그녀의 모습까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만약이라는 단어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시계바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해져 버린 둔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놓쳐버린 모든 것이 담겨있는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10년 동안 누웠던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 손을 뻗었지만 익숙한 향기는 없고 차가운 냉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비어있는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제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견뎌냈을 공허함을, 제가 만들어낸 그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예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남편으로서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빠로서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만져본 적 없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는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먹고 나갈 뿐
그녀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을 켜다 냄비를 떨어뜨리고 칼을 잡았다가 손을 벨 뻔했습니다. 밥 한 끼 차리는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쓸모가 없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매일 혼자서 이 일들을 해왔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맛있지도 예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한 끼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하나가 부엌으로 나와 저를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저는 돌아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차리고 있어. 아이는 조금 놀란 듯 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요리할 줄 아세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못해. 근데 배우고 있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서서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부녀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는 능숙하게 채소를 썰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제 손놀림이 서툴 때면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목소리에는 차가움 대신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존심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아이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의 곁에 있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맛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부녀가 함께 앉아 먹는 첫 식사였습니다. TV도 휴대폰도 없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한 입 먹고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네 엄마가 훨씬 맛있게 했는데 하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요리는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것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고 싶어.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서연의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읽고 후회하는 것에서 멈출 수는 없어.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이 모든 고통은 무의미해질 거야.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하나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랑 어디 좀 같이 갈래? 아이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어디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보러. 하나는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가라앉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원한다면 같이 밥을 먹거나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자.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동의는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똑같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완전한 절망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서연을 잃었지만 어쩌면 제게는 남은 것을 지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지금부터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그 후 며칠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이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온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마치 이제 막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관심 표현 하나, 시선 하나, 스킨십 하나까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남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낡은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은 여자의 몫이었고, 저는 돈만 벌어다 주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조리대 앞에 서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라는 걸. 꽤 오랫동안 허둥댔습니다. 계란은 태웠고 죽은 너무 뻑뻑했으며 물은 끓이다가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만약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말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분명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나와서 부엌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셔츠 단추도 다 채우지 못한 모습이었죠. 아이는 몇 초간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돌아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침 좀 해봤어. 아이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계란과 죽, 그리고 살짝 탄 빵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지도 핀잔을 주지도 않고 그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맛은 없는데 먹을 만은 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평가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말투에서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와 비슷한 평범한 말투. 다음엔 더 잘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식사 후 각자 차를 몰고 출근하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태워줄게. 아이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해서 그래. 아이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아이는 짧게 대답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캐묻거나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진심으로 제 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해 아이가 내렸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이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운전 조심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마치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바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약국에 들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진통제와 영양제를 보다가 문득 일기장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말없이 제 책상 위에 약을 올려두던 그 순간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죠. 저는 약을 좀 샀습니다.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했던 일을 저도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서 집을 청소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집이 더 이상 싸늘한 공간이 아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하나가 돌아와 집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가 청소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더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졌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칭찬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서연의 일기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봤니? 아이는 노트를 보고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읽어봤어요. 오래전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이제야 다 읽었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를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 엄마한테 관심 갖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이런 집에서 살게 해서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꼭 말해야겠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원망 안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두 분은 아직 사랑하는데 왜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지 그게 슬펐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세요? 엄마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아빠 흉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두 분이 대화하지 않을 때도 엄마는 항상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아빠가 지금 그걸 다시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있어.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힘내세요, 아빠. 단세 글자였지만 제게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한 걸음씩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연의 방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노력하고 있어.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해 줄 거라고. 주말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마 며칠 내내 제 마음속에 미룰 수도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약속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저와 하나가 함께 그녀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온전한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참아하지 못한 말들과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안고 남겨진 두 사람으로서 그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뒤늦은 사죄이자 참회와 같다는 분명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진작에 써야 했던 방식대로 정중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예전에 서연이 좋아했던 음식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치 익숙한 무언가를 그녀가 이 집에 있었던 날들의 작은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가 나와서 제가 음식을 포장하는 것을 보고 잠시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건 왜 가져가요? 저는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예전에 이 음식들 좋아했어. 하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무겁지 않은 아주였지만 느낄 수 있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가는 길에 그날 서울의 하늘은 쨍하지도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얇은 구름층이 하늘을 덮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씨조차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저는 아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길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도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제가 서연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앞에 서는 순간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추모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시동을 껐지만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마치 용기가 더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고 하나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부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게 저마다의 기억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는 서연의 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석의 사진 속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세월의 흔적은 전혀 없는 맑고 부드러운 미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공백만이 남았습니다. 하나가 가방을 내려놓고 꽃을 꺼내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저 엄마 보러 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마치 아주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음식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아, 쉼 목소리가 나왔어.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런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그 두 단어가 목에 걸리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당신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나무시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제 말이 그녀에게 닿았다고 느끼게 해주려는 세상의 방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나는 침묵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다 했어요. 저는 더 강요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 원망 안 할 거예요.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원망했다면 제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서 있다가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잠시 앉았다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는 묘 앞에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지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법을 배우고 엄마처럼 누구도 기다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변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구나. 하나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무의미해질 거예요. 저는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이 이렇게나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저를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우리는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돌아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을게.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돌아오는 길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에는 차를 느리게 몰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모공원에서의 오후가 지난 후 제 마음속에 처음 며칠처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가라앉아 제 안에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격렬하게 터져나오지는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 마치 흉터처럼 건드리면 아프지만 건드리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남아 저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하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예전에 서연이 아주 좋아했던 익숙한 골목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침묵보다 웃음소리가 더 많았던 진정한 의미의 가족 식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부드러운 노란 조명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함께 온 사람이 셋이 아니라는 것만 빼고 하나가 의자를 빼고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다 메뉴판을 한참 보다가 거의 동시에 같은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서연이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하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항상 덜어주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늘 그랬지.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음식을 한 점 집어 아이의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하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간단한 두 단어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앉는 법, 함께 먹는 법, 피하지 않고 곁에 있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느리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나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아이는 저를 보지 않고 여전히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 둘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애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을 때 전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하나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아빠,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사랑하지만 결국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한 집에 살면서 낯선 사람처럼 지내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아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세요? 저 그 애 거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해서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할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결국 끝이 그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에게뿐만 아니라 제 딸에게도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한테 사과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랑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아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지키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 말은 단순했지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만약 그날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말을 걸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말할 거예요.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네가 아빠보다 어른이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와 하나는 짧은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두르지도 굳이 말하지도 않고 그저 나란히. 잠시 후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제가 아이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랑은 달라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점이? 말이 많아요. 아이는 저를 보며 약간 장난기 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숨기지 않고 다 말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거네. 하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예전처럼 침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리고 저희 스스로 화해했어요. 제 목소리가 가볍게 나왔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잘 지낸다니 아빠도 기쁘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차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아주 낯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언가 다른 것,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를 위한 다른 결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서연이 바라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하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저 저만이 돈 버는 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낡은 곳에 홀로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아빠란 존재가 단지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의 삶에 올바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그 후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조금 가까워진 저와 하나의 사이는 언제든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의 균열은 몇 번의 식사나 짧은 대화만으로 메워질 수 없었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심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나야, 괜찮다면 네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싶구나.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빠도 알고 싶어서.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재촉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두를 건 없어.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의 세상을 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치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토요일 저녁, 저는 일찌감치 집을 청소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심지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기까지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우스운 행동이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내 딸이 아빠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명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나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한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했으며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준서 오빠예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서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나? 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할만하고? 네, 괜찮습니다.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가 가끔 끼어들어 사소한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저도 너무 깊은 질문은 피하며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문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하나가 부엌으로 설거지를 하러 가고 저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 진심으로 사랑하나?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사정은 알고 있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 자기 엄마처럼 살게 하지는 말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부자일 필요도 뛰어날 필요도 없어. 단지 자네가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네. 준서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지 말게. 말할 기회조차 없을 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딸과 함께할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후 하나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서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할 일을 잘하게.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문이 닫히고 하나가 제게 돌아섰습니다. 아빠, 그 오빠 어때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두고 봐야지. 아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안 해.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저를 껴안았습니다. 가벼운 포옹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제 딸이 먼저 저를 껴안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를 마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들, 느린 발걸음들,
단순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거리를 서서히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분명한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돌릴 기회가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살아갈 기회. 저는 서연의 방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과 함께할 사람을 만났어.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온함과 아쉬움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준서를 만난 이후 저희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텅 비고 싸늘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생명의 온기가 아주 옅게나마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거나 서두르지 않지만 비록 제가 서연을 잃었어도 그녀가 남긴 것들이 이 가족의 끊어진 부분들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온기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사소한 부분들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법, 신경 쓰는 법, 관심을 갖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면 저녁은 먹었니?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날씨가 쌀쌀해지면 현관 앞 의자에 외투를 미리 걸어두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부녀 사이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서연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나와 조금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준서, 오빠네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서 오빠가 부모님께서 아빠를 뵙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이번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제 딸의 관계에 있어 한 단계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로서 제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그럼 일요일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가정을 지키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 딸의 입장에 서보고 그 아이와 함께할 사람을 편견이나 까다로움 없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도 보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갈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으로, 그리고 거울 앞에 한참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의 남자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하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하나가 나와서 저를 잠시 보던 이었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빠 너무 진지하신데요. 저도 웃었습니다. 미래의 사돈댁에 인사가는 거잖니. 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빠! 저는 더 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자. 가는 길에 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에게 준선의 가족에 대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격은 어떠신지 몇 가지 물었습니다. 캐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죠. 문이 열리고 준서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격식이 있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캐묻거나 살피지 않고 그저 일이나 생활에 대해 몇 가지 물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저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는 준서가 어머니를 돕는 모습, 하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는 모습, 부모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청년은 적어도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구나.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식사 중에 말이 적지만 목소리가 굵은 준서의 아버님께서 갑자기 제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랑 단둘이 사신 지는 꽤 되셨습니까?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네, 몇 년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오랜 생각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그리고 준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서 내 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준서의 어머님께서 시간이 되면 또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하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공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아이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저도 웃었습니다. 더 두고 봐야지.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앉아 저는 서연, 하나, 준서,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해 잃어버린 것들과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만약 제가 지금부터 소중히 여긴다면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서연의 방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진작에 했어야 했던 방식으로 이 가정을 지켜보려고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선의 가족을 만난 후 제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의 일을 겪으며 저는 관계란 좋은 시작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제가 10년 전에 했어야 했던 것처럼 더 멀리, 더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새로 생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하나가 출근하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인 짧은 대답이 아니라 아빠는 식사하셨어요? 퇴근하셨어요? 와, 같은 질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바로 일어나지 않고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말해봐. 아이는 21번 들이쉬었습니다. 저 준서 오빠랑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말을 이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마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가볍게 나왔지만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반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물러나야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서두르고 싶지는 않지만 두려워서 놓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에 예전에 식당에서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의 실수를 반복할까 두려워한 관계를 거절했던 일. 그리고 지금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서연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반대 안 한다. 저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이가 기다렸습니다. 침묵하지 마라. 저는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꼭 말해야 한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없을 때까지 미루지 마.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아무것도 켜지 않고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어 기뻤고 이제 이 집이 더 텅 비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연의 방으로 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시집간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빠 역할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 저는 책상 위에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쓴 글 내가 다 읽었어. 제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 딸 우리처럼 살게 하지는 않을 거야.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란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지만 양가 가족과 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제가 이제는 먼저 나서서 묻고 상의하고 심지어 하나와 함께 장소를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다가 하나가 거울 앞에 서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겠죠? 저는 뒤에 서서 딸을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아주 기뻐했을 거야.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마 보고 계실 거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 하나의 인수인계,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분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행복에서 냉전, 상실, 그리고 이제 변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지켜본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여기 있었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랐을까? 하지만 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서연의 방으로 가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당신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아줄게. 제 목소리가 메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되는 날. 결혼식 날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대와 걱정, 감동, 그리고 제가 감히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 아주 옅은 슬픔까지 너무나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 딸의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놓아주는 법, 뒤에서 지켜보는 법, 더 이상 예전처럼 손을 잡지 않고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동이 트기 전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예전 아침처럼 서연의 발소리도 부엌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울 속의 남자가 10년 전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수를 겪고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너무나 컸지만 하나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딸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조금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결혼을 앞둔 모든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옅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주 예쁘다. 아이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아이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다가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21번 들이쉬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결혼식은 크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버진로드 끝에 서서 하나가 입장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이의 삶에서 제 역할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울리고 하나가 걸음을 뗐습니다. 저는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서두르거나 떨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반대편에 서 있을 사람은 그녀였을 겁니다. 아이의 드레스를 정리해주고 가장 먼저 눈물 흘릴 사람도 그녀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상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서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피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보다 그의 서 있는 방식, 기다리는 방식, 그리고 제 딸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양 바라보는 방식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준서를 그리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1초, 2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손을 준서의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해방되는 동시에 무언가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두 아이, 아니, 나란히 선 두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축복의 말, 박수소리, 웃음소리.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기억들이 맴돌았습니다. 서연에 대한 기억, 처음 만난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침묵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순간들. 저는 울지 않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모두가 축하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디테일, 눈빛, 손잡음, 그리고 평범한 말 한마디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한때 가졌었지만 지킬 줄 몰랐습니다.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잠깐 쉬는 중이야. 아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제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뭐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마땅히 아이 곁에 있어야 했던 순간들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지금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가고 웃음소리가 멎었을 때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에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약간 텅 빈 듯 했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서연의 방으로 가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결혼했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여. 그리고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후회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 속에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하나의 결혼식이 끝난 후 집은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서연이 한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던 그 시절의 싸늘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있고 의식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방처럼 모든 것이 가라앉아 더 이상 어지럽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온전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 하나가 없는 첫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려다가 문득 더 이상 준비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냄비를 든 채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더 이상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기보다 단지 부족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여전히 요리를 했습니다. TV도 휴대폰도 보지 않고 그저 천천히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일들을 하며 저는 이것이 단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라는 느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같은 생각을 말없이 반복하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몇 줄이었지만 점점 긴 문단이 되었고 마침내 저와 서연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습니다. 한탄하거나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다퉜던 밤, 각방 쓰자는 그 말, 10년의 침묵, 침대의 한쪽에만 자국이 남았던 방, 기침 소리를 듣고도 모르는 척했던 순간들, 그 일기장, 그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마지막 말까지 모두 썼습니다. 글을 마친 후 바로 올리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답장과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곁에 있는 사람과 침묵하고 있다고 누가 아쉬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글을 읽고 옆방 문을 두드려 미안해 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저와 아내는 3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싸웠는데 글을 읽고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많은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서연이 치른 대가가 적어도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쓴 글 읽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글 쓰면서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아팠지. 그런데 왜 쓰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쓰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빠는 잊고 싶지 않아.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흘렀지만 누군가 떠나가고 아무리 큰 상실을 겪어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방을 예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들어가 잠시 앉아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들을 것이라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있었고 그 기억의 일부를 고통이 아니라 추억으로서 간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하나와 준서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데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 없이 사소한 이야기와 가벼운 웃음만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서연이 그토록 바랐던 침묵이나 회피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식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하나가 집을 둘러보다가 서연의 방문 앞에 멈춰서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들어가 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을 둘러보다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가 돌아서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낯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해.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미소 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진작에 깨달았어야 했던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사랑이란 침묵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매일 가장 사소한 것들로 말하고 표현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만약 누군가 제게 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만약에라는 두 글자를 말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번 지나간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와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당신만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부디 침묵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말하세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처럼 거창한 비극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조용하며 길게 이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부부라 불리지만 그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투지도 충돌하지도 않지만 표현되는 사랑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 붕괴의 유예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매일매일이 당신 곁의 사람에게서 한 걸음씩 더 멀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고 말하고 싶어졌을 때 상대방은 더 이상 그곳에 듣기 위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준 씨에게 그 대가는 10년의 시간과 고독 속에서 떠나간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각성 때문입니다. 그는 후회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끝내는 대신 변했습니다. 밥 한 끼를 짓고 안부를 묻고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예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때에 곁에 있어주는 것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완전히 침묵하게 된 뒤에야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마십시오. 하나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도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되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도 마십시오. 말하고 분명히 하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킬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스쳐 지나갔다면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옆방으로 한 걸음 옮겨보십시오. 단 한 걸음일 뿐이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한 이야기가 내일 당신이 만약에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 않도록 도와줄지도 모릅니다.